자, 세 번째 강의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좀 짧았는데 내용이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였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겪어야 될 건지에 대한 일상의 변화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촉발한 피컷, 자, 코로나가 촉발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코로나가 촉발하면 그만 끝납니다. 팬데믹, 대유행을 통해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대유행이 오면서 B컷이라는 건 금리를 내릴 때 두 단계를 한꺼번에 내리는 걸 우리가 B컷이라고, 더블컷이라고 얘기하고 B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25를 내리는 게 아니라 0.5씩 내리거나 뭐 1씩 내리거나 하면 B컷이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지금 우리가 1.75였다가 0.75로 떨어져 1% 이상 떨어졌잖아요. 급격하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전에는 금리 떨어지면 그럼 돈이 풀려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 떨어져 봐야 아무 표시도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금리 떨어지는데 코로나가 나왔어. 이건 아니잖아요. 금리 떨어지고 코로나 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이유가 생겼는데 문제는 코로나는 백신이면 나을 수 있어요. 금리를 그때 올릴 수 있겠냐는 거죠. 한 번 내려간 금리를 B컷은 되지만 B급등은 안 돼요. 2% 3% 올리면 나라 망가져요. 물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금리가 2배로 온다는 건 비용을 2배로 낸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자가 2배로 오르는 거잖아요. 100만 원 이자 내다가 200만 원 내면 죽어요. 소득이 200이 안 되는데, 그죠? 소득도 같이 올려야지.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이자라고 보시면 되죠. 쉽게. 이자율을 낮춘 거예요. 그럼 더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올라갈 시기가 오겠냐 이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자율을 더 낮출까? 이걸 고민하려는데 만약에 이 B컷이 다시 정상화된다. 이것과 V자 반등한다.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것들은 V자 반등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발생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B컷이 된 것들이 정상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풀린 돈을 회수하려면 완벽하게 구조적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 어렵다. 그 사이에서 돈이 돈단 말이죠. 이 돈을 누가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소유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우리가 주차가 아니라 정차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돈을 벌어요. 돈은 주머니에 지금 1,000원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이 몇 채가 돼. 왜 그러겠어요? 그 집을 살 때까지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을 매입하는 순간에 돈이 있었던 거지. 그죠? 그 집을 매입하고 그 기간 동안만 돈이 있었던 거예요. 또는 반대로 그 집을 매입하고 대출 끊고 전세 놀 때까지만 큰 돈이 있었지 그 돈은 없던 거죠. 1,000만 원짜리 사는데 1,000만 원 다 있을 필요가 없던 거잖아요. 처음에 1,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그 1,000만 원이 한 달이냐 하루냐 이런 거죠. 기업이 큰 돈을 연말에 잔고 증명하는 거는 3천억을 통장에 넣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3천억 다 쓰고 12월에 잔고 증명할 때 잔고 얼마예요? 신용도 등급 체크하는데 잔고 3천억 있어야 빚불 조율할 때 3천억 5일만 넣어놓으면 빚불 나오고 빼면 되잖아요. 그때 잔고 증명을 과거엔 사채업자가 했고 지금은 저축은행이 하고 캐피탈사가 하는 거죠. 3천억 5일 넣고 세게 넣으니까 세게 받아먹는 거죠. 그게 이자 노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약간 틀어질 직진하던 게 B컷이 와서 도로는 했지만 이 도로 메꿔놓은 것 때문에 이쪽으로 길이 나서 이제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가다 보니까 분명히 저 앞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숲이 보이네? 난 건물 보고 갔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그 건물 옆에 숲이었어. 오늘 가는구나. 근데 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뀐 길에서 어떻게 처음처럼 갈 건지 아니면 바뀌었으니까 그냥 바뀐 길로 갈 건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제로금리 시대예요, 이제. 제로금리는 금리가 0이다가 제로가 아니라 0대로 내려갔다고 할 때 제로금리 시대라고 해요. 지금 0.75니까 제로금리 시대. 제로금리가 갖고 오는 파급력은 어떤 거냐? 통화 정책을 쓰는 한국은행이 더 이상 쓸 수 있는 정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낮출 때까지 낮춰서 더 이상 마이너스는 낮추는 것도 아니죠.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는 돈 주고 돈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야, 너 내 돈 쓰면 2,000원 어쩌줄게. 먹고 더블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0.75면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0.25씩 낮춘데 3번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1을 낮췄다는 얘기는 0.25 낮춰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낮출 거 크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B컷을 단행하는 거. 특히나 이주열 총재가 보수적인 성향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한국은행을 되게 독자성을 되게 높여줬는데 그런 독자성 때문에 이주열 총재가 미국이 역전됐으면서 버텼는데 여기서 미국이 낮추자마자 바로 낮춘 이유는 통화 정책을 쓰는 수장으로서도 지금 위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잘못하면 여태까지 잘 버텨온 거 한순간에 물거품 될 수 있으니
추세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썼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미국이 확실하게 낮추기 때문에 우리도 낮춰가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0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 채권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RP 매입한다고 하잖아요. 환매 조건부 채권을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매입한다는 얘기는 환매 조건부를 언젠간 가져갈 채권인 거예요. 내가 한 5년 있다 살게. 지금 네가 좀 가져가 주면 안 돼? 그래서 돈을 주는 거죠. 기업이 지금 중이 아니라 5년 있다가 내가 무조건 되살 거야 라는 환매를 조건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네가 사는 거죠. 예전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사면 되는데 이거를 국책은행이 모든 기업의 RP를 가리지 않고 사겠다는 얘기는 그 산 돈을 기업이 가져가면 기업이 돈이 생기죠. 그 외화 나간 걸 메꿀 수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는 한국은행이 자기 자금, 이제 이때 돈 들일 때는 어떤 거 들어야 돼요? 아까 보유 자금. 그 자금 풀어서 기업에 있는 돈, 기업에 있는 채권을 그냥 무작위로 너는 A뿔, B뿔이 아니야. 그냥 다 사겠다. 무작위로 하겠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오, 달러 들어와. 그러니까 나간 달러 걱정 안 해도 되죠. 집 나간 달러보다 장독에 있는 달러가 들어오니까 괜찮은 거죠. 집 나간 달러 언젠가 들어오면 얘를 줘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뭐라 그래요? 5년 있다 준다는 조건으로. 근데 그거 어떻게 연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연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예요? 연장을 1회 정도 할 수 있다는 전제 가면 이 RP가 보통 5년 뭐 이렇게 보는데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충분한 돈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계속 뛰죠. 왜?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야, 내가 돈 다 풀게. 야, 내가 지금 주머니 돈이 없어. 다 나간 거죠. 결국 한국은행도 이거는 그냥 돈을 뺀 거구나. 그냥 뺐으니까 그냥 메꿔줘야 되는구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덕분에 뭐예요? 제로금리가 왔는데 이거 일로 못 올려요. 최소 5년 내로 못 올려요, 이거. 왜? 여기서부터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8년 걸렸어요. 5년 넘게 걸렸잖아요. 그 1년, 2년 만에 낮춘 거잖아요. 못 올려요. 이 상태로는. 경제 성장률이 2% 이상 넘어가야 이거 올려요. 지금 마이너스 역성장인데 2%도 안 나오면 이거 못 올리죠. 그러면 최소 3년 안은 절대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로금리 시대의 부동산 시장을 억지로 맞았어요. 이게 하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제로금리가 조금 지나면 뭘로 바뀌어요? 대출금리도 조정되고 다 되죠. 지금 대출금리가 제로금리대에 올라가는 건 요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좀 있으면 기업에 돈이 들고 지금 은행 돈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기업이 쓰잖아요. 지금 우리는 안 쓰고 못 쓰잖아요. 우리는 안 쓰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막아놔서 못 쓰는 거고 아까 봤듯이 기업에 대출이 올라갔잖아요. 기업 마통이 올라갔으니까 은행이 기업에다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금리 중에서 어디 신용대출이나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굳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 쓰니까. 쓸 게 없잖아요. 기업은 올라가니까 상관없잖아요. 거기서 메꾸면 돼요. 그 금리가 낮아도 기업에 빌려주고 메꾸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돈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쉽게 안 무너져요. 그리고 고정금리,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는 괜찮죠. 변동금리는 낮추고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상으로 올라가고 따라가면 내려 이런 거니까. 고정금리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금 낮아졌으니까 대출금리 갈아타야지 못한다고요 지금. 그거 갈아타면 중도상환 이자만 더 물어요. 언제 갈아타요? 하반기에 가야 돼요. 올 하반기 넘어가야 그때부터 이제 다 앞에 불 끄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대두될 거니까 그게 마지막 단계니까 그때부터 갈아타기 전략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갈아타지 말라는 거예요. 광범위한 유동성의 시대. 자, 돈이 풀렸죠. 이거 보세요. 유동성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유동성을 한국은행에서는 M1, M2, 그다음에 LF 뭐 이렇게 L 이렇게 평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쉽게 보면은 M2만 많이 봐요. M1은 그냥 협의의 통화, 실제 돌아다니는 돈. M2는 안에 있는 예금 잔액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MMF 자금 같은 것들, 일시적으로 좀 묶어놨다 푸는 자금 같들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M2를 유동성의 기준으로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현금 통화의 기준으로 봐요. 그리고 이 L이나 이런 것들은 가면 이제 주식부터 시작해서 채권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니까 전체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화할 수 있는 것. M은 돈. M2는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돈. L은 돈으로 칭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M2, 돈으로 단기적으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까지 본다고 하니까 M2를 기준으로 보는데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금융이 계속 늘어났어요. 대출 규제를 막 하는데 유동성은 늘어나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돈이 많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1년, 2년 전에 나왔을 때 아무리 막아도 값이 올라요 했더니 KBS에 나왔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중에 돈이 1,000조나 있어서 너무 많아요. 그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 탓이 아니라 돈이 그냥 많아요. 이래서 집값이 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난 거죠.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자, 저금리가 앞에 왔고 0%대 금리를 가요.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금리를 최대한 낮춰서 싸게 빌려줄 수 있대요. 그런데 이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와 있어요. 적체되어 있는 돈이 있다는 거죠. 돈은 풀렸는데 왜 돈을 또 낮췄죠? 안 돈다는 얘기예요. 안 돈다는 얘기예요. 유동성은 많아졌는데 통화 승수라고 해서 돈이 도는 속도가 있는데 속도가 역대 최저예요. 예를 들어 100이다 그럼 지금이 거의 60대인가 그래요. 60대인가 70대인가 그리고 80에서 계속 낮춰져서 속도 이게 높아져야 돈이 도는 속도가 많아서 빨리빨리 돈이 돌아오는데 한 번 던진 게 늦게 도는 거죠. 어디서 멈춰 있는 거야. 뭐 때문에요? 신사임당 때문에. 고매하셔서 잘 안 돌아다니셔요. 아이들 학업 가르치랴 뭐하니라 잘 안 나오시고 이분을 바꾸자는 거지. 잘 돌아다니시고 독립군 이런 분들을 바꾸자는 거예요. 맨날 그 봉오동같이 뛰어다니고 이런 분들 바꾸면 독립운동가로 화폐를 개혁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해서 화폐 절상을 하면 거기다가 우리 고액권 발행하자. 그래서 10만 원권을 5만 원짜리처럼 하되 거기다가는 백범 김구나 이런 걸 넣자. 왜? 김구 선생님 뭐 엄청나게 돌아다녔죠. 중국이 많이 돌아다니시고 한국에 오시고 막 이러시니까 그래 돈이 돌지 않겠냐. 이런 속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바꾸자. 고액권들이 왜 만 원짜리 이만큼 들고 다니는데 5분의 1을 줄었으니까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저장하기 편한 거예요. 비트코인이면 더 안 나오죠. 뭐가 저장하기 어렵겠어요. 이런 일이 생겨요. 통화량이 많다. 회전만 안 될 뿐이지 적체되어 있는 돈들이 많구나. 기업들도 돈을 많이 갖고 있구나. 내 주머니에 먹구나.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사례로 보시면 08년도 이후에 유동성 기준 거시경제 지표 보시면 자 여기 M2 평자의 녹색이에요. 그리고 빨간 거 보시면 M1 평잔이 내려갔다. 실제 통화가 올라가고 있고요. 돈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통화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현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취지고요. 파란색은 꾸준하게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국고채, 채권은 계속 떨어지죠. 현금이 많고 유동성이 많을수록 채권은 의미가 없죠. 왜? 돈이 많은데 뭐하러 빌려요. 그죠? 돈이 없어야 채권도 빌려가면서 쓰는데 채권이 이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돈 빌릴 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돌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아까 나왔던 이 유동성의 증거 자료로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가서 우리나라 지표에 되는 코시스 지표에 들어가시면 통계청 자료를 같이 보시면 체크만 몇 번 하면 그래프를 다 보실 수 있어요. 안 보시니까 모르는 거죠. 이거를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만 2시간 정도만 시간 내서 딱 방에 들어가서 거는 거죠. 지금은 공부 중. 나 터치하지 마라. 딱 들어간 다음에 노트북 좋은 거로 2개 딱 더블 스크린 돼야잖아. 이거 눈 어두우니까 더블 스크린 딱 주식할 때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더블 스크린 딱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딱 보고 그래프 보고 딱 누르면 복사해서 팍 나와서 딱 보고 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좀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시면 이런 강의 안 들어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저 때문에 오신 건 알지만 탁월하잖아요. 이거 아는데 그래도 이거를 하셔야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금융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하니까. 그런데 또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도 요즘에 와서 이런 지표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이거 있었어요. 근데 왜 안 했어요? 뭐 전산도 뭐 그랬지만 외국 자료와 우리 자료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거 연구해야 되는데 외국 거 연구해봐야 안 맞으니까 안 했다며. 지금은 글로벌 동조화돼서 하룻밤 사이에 미국 게 우리 게 되게 되니까 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 추세를 보는 거죠. 아, 지금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 사는 게 좀 이상하죠. 그죠? 현금이 너무 많은데 이 현금 어찌할 거야? 이렇게 많은 현금들 돌지만 않을 뿐이지. 그러면 무조건 돌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돌게 하려면 위에서 안 돌면 밑에서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3개월 한정으로 푸는 거예요. 10만 원이라도. 3개월 안에 써라. 유한맵이죠. 유한맵. 우리 게임할 때 보면 무한대로 주기 아니라 야 3개월 안에 써. 그럼 다 써야 되잖아요. 악착같이 쓰자. 쿠폰 마감되기 전에 우리 가서 11시 50분에 가서 케이크 사오잖아. 안 먹는데. 사서 남을 주더라도 먹고 와고 아침에 먹잖아요. 그냥 꾸역꾸역 밥 먹어야 되는데 크림 막 묻혀가지고 살찌는데 이래서 먹잖아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소비를. 그래야 돈다는 거야. 돈다는 거. 적어도 바닥에서 돌면 내수가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도 거기가 실개천에 물이 흐르면 그래도 땅은 젖지 않겠냐 이거죠. 메마른 상태로 놓으면 불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나타나죠.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 달로 살아남을 기업이 없다. 50조 원 갖고 퇴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더 큰 돈을 풀어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살아남을 기업이 없다. 이거는 조금 과장된 거죠. 기업들은 살아남아요. 어떻게든.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 돈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 돈을 더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어떻게 조폐공사에서 돈을 막 찍어. 조폐공사에서 막 찍어서 자르지만 않으면 못 쓰잖아요. 그죠? 막 찍어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MMT 이론이나 현대화폐 이론 최근에 비주류 경제학자들,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뭐 저도 깊게는 모르지만 뭐 케인즈 학파, 무슨 학파 있고 뭐 시카고 학파 막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순 총리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뭐 정운찬 총리 막 이렇게 이어오는 뭐 이런 그 서울대 쪽과 서강대 쪽 학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우리 학현 학파라고 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한 총리 이번에 그 경제 실무들 이분들이 또 이쪽과는 다른 파들이에요. 근데 주류 경제학파들이 지금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헬리콥터 벤 버냉키 의장이 문제 생겼을 때 막 돈을 뭐 부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은 돈이 어디서 나서 부을까? 미국은 체제가 달라 있어요. 미국 정부하고 연방은행하고 달라 있잖아요. 연방은행은 돈을 찍어서 파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죠. 얘네들이 돈을 찍어내면 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때부터 생겼냐면 링컨의 남북전쟁 때부터 생겼어요. 링컨이 남북전쟁 때 돈이 없어서 남쪽을 못 이기니까 북미 쪽에서 돈을 찍어내면서 돈을 빌려오면서 생겼던 것들이 이제 화폐 이런 건데 나중에 꼭 화폐와 관련된 금융은 꼭 읽어보셔야 역사를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돌아가는 판을 알 수 있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돈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솔솔 나오는 얘기가 MMT 이론이 떠올라요. 이걸 알고 있는데 쓰지 못한 이유는 이게 잘못되면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냥 돈을 찍어내면 되지 않느냐는 거야. 돈을 찍어내서 돈을 그냥 퍼부어. 그러면 물가가, 돈이 싸지니까 물가가 높아지죠. 교환 가치가 등가인데 돈이 많아지니까 물건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값만 올라가니까 그래서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왔나요? 일본도 지금 저성장이잖아요.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MMT 이론을 반영한 걸로 보고요. MMT 이론을 미국에 주창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아베노믹스가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은 돈을 엄청나게 해서 제로금리로 해고 막 퍼붓는데도 안 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저성장이 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2.0% 성장을 했으니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역성장이잖아요. 우리도 이거 고민할 때가 왔다. 그래서 뭐래? 조폐공사에 돈을 찍어라. 풀어라. 근데 앞에서 돈이 엄청 풀려 있잖아요. 금리 낮췄어요. 돈 찍어내면 더 많이 풀리겠죠. 돈이 막 돌아다녀요. 인플레이션 올까 안 올까요?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왜? 내수가 없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와요? 내수가 뭐 돌아야 인플레이션이 오죠. 개천에 물이 안 흐르고 바닥이 말라 있는데 돈 붓는다고 갑자기 물이 넘쳐요?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생각해야 돼. MMT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른바 현대화폐 이론이다라고 해서 그런 것처럼 정부가 돈을 찍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설득력이 조금 있어지고 있고 요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나 정부가 내놓는 양적 완화는 이거와 맞닿아 있어요. 왜? 500조 예산인데 예산을 심의를 작년에 했단 말이죠. 쓸 때 다 찾았잖아요. 그리고 항상 남겨놓은 예비비가 있죠. 그게 추가 변경 예산이에요. 1차 추경했죠. 2차 추경했죠. 그런데 돈이 더 필요하죠. 예산은 정해져 있고 마이너스 예산이잖아요. 근데 6월 달에 다시 내년 예산을 다 한단 말이죠.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불겠어요? 갑자기 막 천조 예산 잡아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가더라도 돈을 돌려야 될 입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느냐? 여기에 재밌는 발상이 있어요. A와 B가 있어요. 여기는 아빠야. 여기 엄마야. 예전에 엄마가 과소비를 많이 했는데 요즘 아빠가 많이 해요. 중년 남성들이 명품을 많이 사. 아빠가 돈을 더 달래. 엄마는 돈이 없다고 하죠. 뭘 사야 된대. 또 뭘 사야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아빠가 그러면 나중에 갚을 테니까 내가 당신한테 어음 써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불쌍하니까 사줘요. 하도 집에서 밥만 먹고 삼시세끼만 있으니까 사줘요. 그래서 하나 사고 나면 또 욕심이 생겨요. 또 달래. 계속 사줘요. 그런데 이 집이 왜 안 망해요? 이 집이 망하려면 사준 돈을 갚아야죠. 근데 안 갚아. 그리고 여기서 뭐해? 달라고 하지도 않아. 왜 뭐라고 해요? 부부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죠. 이런 때는 언제 생겨요? 황혼이혼하면 생기죠. 왜? 재산 정지하려면 가진 돈 다 토해내야 되니까.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부도나니까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죠. 파산 절차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돈 빌려주고 못 받았잖아요. 여기도 대손 충당으로 가겠죠. 은행이 그렇게 하잖아요.
다 걷어들여 놓고 나중에 문제되면 대손청당 해야 되잖아요. 손실 까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했을 때 자투리 까는 것처럼 어느 정도 못 거두리는 거, 그거 거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없다고 치고 다른 거 사업해서 메꾸는 게 낫잖아요. 그게 손실이 나는 걸 일부 회계에서 보기 때문에 대손처리 금액을 준단 말이에요. 자, 일본이, 미국이 이런 개념을 가져가고 있어요. 왜? 찍어내고 국채 발행해요. 국채를 발행해요. 그리고 발행한 거 누가 사요? 연준이 사주죠. 연준이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안 달라고 그래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돈 발행하고 돈 쓰고 돈 발행하고 돈 쓰고 계속 돈이 돌아요. 나라 망합니까? 안 망하죠. 이런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추심하지 않는 한 부도는 일어나지 않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언제 추심하면 돼요? 경기가 회복되면. 남편이 직장을 구하면. 월급에서 까면 되죠. 이런 구조예요. 지금 직장이 구할 수가 없는 상태죠. 직장 구하려면 부이자 반등하고 괜찮아지면 2%로 올라오면 직장이 구해지는 거죠. 그때 걷어들이겠다. 그때 뭐가 올라요? 금리가. 앞에 말했던 이 금리가 올라가겠죠.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 올려서 나간 돈 걷어들이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하려고 연방준비원회 했다가 트럼프가 막았잖아요. 버티다가 내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구조예요. 돈 풀어라. 그래서 우리가 돈이 너무 풀리면 인플레가 오지 않아요. 그럴 걱정이 아니라 지금은 디플레이션 걱정할 때라서 인플레이션 상관없이 돈을 푸는데 앞서서 풀었던 애들을 봤더니 인플레이션 쉽게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전체적인 저성장 기조이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전 세계 다이소라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만 괜찮으면 더 싼 물건이 공급되기 때문에 다이소가 없으면 더 비싼 걸 주고 못질을 해야 되는데 다이소가 있어서 싼 거에 5개씩 못질하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체감을 못하죠. 하물며 뭐라 그래요? 아, 이렇게 싼 데가 있어? 이러잖아요. 야, 이렇게 싸게 떡볶이 이렇게 많이 줘? 그리고 착한 가게 2,000원에 팔아. 그거 다는 순간에 가격을 못 올리죠. 계속 2,000원에 팔아야 돼요. 근데 그런데도 먹는 데가 한도가 있죠. 그죠? 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돼요? 떨어졌고 유동성은 많은데 돈을 지금 푸는 이유가 이론이 받쳐지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100%다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이거의 근거가 지금 돌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경제학의 그 이중구 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정운찬식 경제학, 그 서울대학교 경제학 또는 맨큐의 경제학 뭐 이런 경제학 책에 화폐 이론에 보시면 맨 뒤쪽에 가장 나오는 게 MMT 이론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거나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감을 좀 아실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이론들이 봤는데 이게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인플레 조장하는 쓸데없는 이론이었는데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서는 나라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이렇게 된다면 이 많은 풀린 돈을 한 번은 정리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경제학자 중 일부가 말하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를 조정하는 방식. 화폐 개혁이 아니라 화폐 단위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2만 원짜리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이거 얼마에 14원이에요? 14,000원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메뉴판에도 표기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서. 왜?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만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라리 그냥 2만 원을 20원이라 해. 할 수 있죠. 이런 게 리디노미네이션이에요.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많은 돈을 풀 때 한 번에 정리하려면 어렵다는 거죠. 특히나 왜? 이게 뭐에 좋아요? 환율에 좋아요. 100엔하고 우리는 1,000원이고 미국 1달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처럼 100엔이 아니라 1,000원, 1,200원이 아니라 120원으로 환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 느낌이 다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눈치를 좀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재편될 가능성들이 무르익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 아니, 단위가 똑같잖아요. 20원이나 2만 원이나 똑같은 건데 그냥 줄은 거야. 심리적으로 어때요? 돈이 줄은 것 같아. 그런데 뭐가 가만히 있어요? 금은 가만히 있네. 아파트는 가만히 있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하죠.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새글새글한 거예요. 아,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안전자산 쪽을 좀 더 자꾸 보는 이유가 최근 들어와서 돈이 늘어날수록 오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증권가에서 많이 보는 게 슐러 지수 중에서 PE 지수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증권을 설명할 때 나오는 것들인데 이 선이 뭐냐면요. 여기 30이 기준인데 30을 넘었을 때 공황이 왔다라는 증거를 잡는 거죠. 이때가 1918년인가 때 대공황 때 넘고 버블이 왔다. 미국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이때
블랙 먼데이에 왔었고 30 넘을 때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미국이 무너질 때였고요. 그리고 지금이 요 시기다라고 얘기해서 이미 미국에서는 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가 하락할 때가 왔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자료를 참고하셔서 글로벌 동조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글로벌 동조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리세션이 온 것도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더 촉발돼 터진 거고 그리고 양적 완화를 했어야 되는데 좀 지지하다가 이번에 나오니까 그냥 확 집어 부었구나 그렇게라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시대가 많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 불확실성의 시대가 어떤 식으로 오느냐 쫓겨나는 거예요. 일자리 쫓겨나는 비정규직 계속 보시면 코로나 정리해고 시작됐다. 코로나발 정리해고죠. 리세션이 아니에요. 분명히 리세션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코로나발이죠. 핑계가 좋죠. 정리해고 하죠. 그리고 희망퇴직 유직인데 국내에도 비자 발족 백수죠. 이제 이 비자 발족 백수가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이게 뭐 프리랜서도 많아지고 뭐도 많아지고 하는데 나는 비자 발족 백수에 자신 있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게 되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게 만연될수록 고용이 어려워져요, 점점. 마치 이게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게 아까처럼 공공사업 내년에 해야 돼 올해 해야 될 공공사업들이 어떻게 되냐 최근에 나온 거죠. 정부가 코로나19 어려운 기업에 100조 원 규모를 한다고 했는데 50조 넣고 뭐 100조 원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본래 계획된 공공 프로젝트 일정이 취소됐다. 보세요. 대법원이 미래 등기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입찰을 했는데 마감 앞두에 취소됐다는 거죠. 법원에서 이것도 중요하죠. 대법원에서 등기 시스템을 미래 등기 시스템을 만들겠다. 경매도 원래는 한 10년 전에는 공매처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경매를 공매처럼 하면 누가 없어져요? 집행관이 없어져요. 집행관이 앞에 나와서 할 게 없잖아요. 사법보장한테 다 만들어놨는데 공매를 인터넷으로 하면 앉아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당연히 반대하죠. 그리고 법적 절차하고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매하고 다르다 해서 지금 그때 LG CNS인가 뭐 이게 했었는데 LG CNS가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자동차 카드 만들고 했을 때 여기도 관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던 이거는 지금 법원도 시스템이 다 공매 형태로 넘어가고 온라인 입찰로 넘어가려고 좀 하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 공공 프로젝트가 취소된다는 거죠. 왜 취소됐어요? 예산을 못 주는 거죠. 왜? 앞에서 다른 걸 주잖아요. 코로나 예산으로 지금 다 땡겨 쓰고 있다는 거예요. 땡겨 쓰고. 같은 돈을 배정해놨다가 땡겨 쓰는데 어떤 거 땡겼어요? 굳이 급하지 않은 거. 야, 지금도 괜찮은데 미래 등기는 미래 하자. 그냥 땡겨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취소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올해 프로젝트들 중에 또 서울시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진행될까? 이거 걱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게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좋다라고 했잖아요. 뭐 이런 거 통과 필요 없이 그냥 시의 돈으로, 나라 돈으로 하기 때문에 뭐 멈추는 거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속도도 빠르다. 그래서 와, 재정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재정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게 생겼으니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예타면제 사업들이 과연 그대로 가겠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GTX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GTX 때문에 어떤 마석, 송도, 뭐 이런 지역들, 별내 이런 지역들에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GTX 호재로 내세우기가 지금도 유효하냐 이거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부동산에서 챙겨갈 것들인 거죠. 공공사업이 불확실성이 있는데 공공사업 플러스 없애야 이게 더 확실해진 거죠. 아, 잘라낼 예산들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지방사업들 중에서도 KTX가 넘어가는 이런 큰 사업들, 이런 것들 말고 곁가지 사업들은 조금씩 정체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들이 호남에서 저기 강원도 가는 청주공항 지나가는 그 사업은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애매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평택에 넘어가는 그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4조 원짜리 사업인데 그건 하거든요. 평택 천안부터 대전까지 복복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정책 사업 중에서 1위 사업, 1등 사업이에요.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이제 혈관을 뽑는 거니까. 근데 X자로 올라가는 마지막 축, 강원도로 호남에서 강원도 올라가는 그 마지막 축이 어디서 가요? 오송부터 출발해서 청주공항 거쳐서 올라가는 이 라인인데 여기를 코레일에서 단독 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국책 사업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책 사업으로 줬던 것도 다시 검토하셔야 되죠. 우선순위 다시 매겨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것과 좀 미뤄질 것 같은 것들을 해서 투자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문가들입니다. 홍춘욱 전문가 책 좋습니다. 홍춘욱의 돈의 역사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홍춘욱 전문가가
연대 사학과를 나왔나 막 그래요. 금융이 아니라 역사학 전공에 이런 부분들이 잘 봐요, 시각을. 홍충 전문가는 자기가 쓴 거에 보면 한번 전향하셨어요.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날아가는 뭐 이런 걸 하다가 크게 깨닫고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바꾸신 분이에요. 그래서 홍충 전문가 책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사람의 책을 쓴 것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보는 거 좋아요. 생각이 변하는 거 볼 수 있고 깊이가 높여져요. 이때는 공부 좀 덜 하셨구나. 이때 좀 하셨네. 이제 좀 뭔가 터지셨구나. 이게 보여요, 책이. 그래서 같은 사람 책 여러 번 보면 이거 지난번에도 있던 건데, 이거 지난번에도 있던 건데, 그럼 그다음부터 안 사요, 그분들. X. 그래서 제가 책 쓰기가 어려워요. 이거 매달 바꿔야 되는데 미천이 너무 들어가잖아. 이런 거. 이상호 전문가 유명하죠. 잘 맞추기로. 금융 증권 쪽에 있었다가 유진투자증권인가 있었다가 부동산에 너무 잘 맞춘 나머지 이제 떠서 증권에서 나와갖고 따로 차렸죠. 보통 뜨면 나와요. 우리 빠숑도 뜨니까 나왔죠. 나와서 큰 소란을 걷고 지금 또 법인을 바꿔가면서 막 하시죠. 힘드시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압축된 책을 볼 수 있으니 살려야 돼요, 그런 분들은. 김동래 연구원도 우리가 이제 모임에서 제가 가끔 뵀는데 지금 김연아 없는 곳에 김동래가 왕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김연아 연구원이 건설산업연구원인데 가시고 김동래 연구원이 이제 독보적인 이 지역에서 연구원들의 성향들이 있고 반응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 자료도 다 보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많이 보시죠. 건대 신경 교수님, 명지대 권대중 교수님하고 건대 신경 교수님인데 약간 권대중 교수님이 대중적이라면 신경 교수님이 약간 학제적인 걸 많이 하셔서 근데 굉장히 잘 보십니다. 잘 보시고 교수님들 치고서는 굉장히 이제 실물 경기에 좀 밝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내용들을 잘 보세요. 홍충이 연구 2008년 당시보다 건전성이 높다. 가계부채 건전성이 높다 나왔죠. 아까 가계부채 건전성 확인하셨죠? 인베스트랑 이상호 연구가 공포감이 문제죠. 공포감 보셨죠? 아직 지표상으로 거래된 위치가 없다. 실거래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큰 하락이라고 나온 실거래가 나온 게 아니라 호가 올라갔던 것들이 조정되고 나온 것도 있다는 거죠. 주사년에 김동현 연구 분양 일정 밀렸죠. 2, 3년 내에 공급 감소 현실화했을 때 중요하죠.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당연히 분양이 밀리면 공급이 밀리죠. 분양이 공급이 제일 처음인데. 건국대가 전시에 준하는 상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뭐 하고 중과 유예 기간 연장 이거 가렸는데 양도세랑 들어가 이거 분양가 상한제 연기 나오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분상제 7월달 연기됐잖아요. 이런 게 실제적인 분석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머지 분석들은 다 좀 그래. 제가 일부러 요거만 따와서 밑에다가 댓글 달아놓은 이유도 이분들 거 앞으로 꼭 잘 보세요. 일관성 있고 확실하게 보시는 분들이고 부동산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분들 나오면 잘 보고 이분들 책 다 이상호 씨 책도 읽고 홍준 책 읽었는데 읽어보면 제가 나는 아직 책 쓸 때가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쩜 저렇게 이게 막 이런 걸 할까? 신내렸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데 자 그래서 목동 보세요. 오르잖아요 지금. 금 오르잖아요.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서 나왔을 때 소규모 재건축 나오고 조그만 것들보다 도시계획이 가미된 재건축들이 좋아요. 그리고 대단지가 지금 목동이 있기 때문에 목동은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1, 2, 3단지 종상이랑 됐죠. 여기 국회의원 황이잖아요. 황희 국회의원이 초창기 때에 목동 종상향 서울시하고 협의 받던 것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종상향 얻어냈죠. 올리는 거죠. 층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게 이제 단지가 9단지가 6단지잖아요. 6단지 조건부 통과됐죠. 9단지 통과됐어요. 자, 목동 쪽에서는 어디가 좋을까요? 1, 2, 3단지 당연히 좋겠죠. 저층이고. 재건축은 저층이면 층수를 많이 뺄 수 있으니까 일반 분양이 많아서 뭐 이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입지적으로 도시화가 돼 있는 데는 뭐가 좋을까? 목동에 어떤 호재가 많을까요? 여기 지금 가운데 빨리죠, 이거. 재물포길 지하화 되죠, 지하화. 공원 생기는데, 그죠? 그리고 이쪽, 목동역에서 서울시, 지금 철도죠? 횡단철도 출발점이 목동이죠. 오목교 옆에 상업지구에다가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앞으로 뭐가 나와요? 여기가 목동선 나오는 쪽이죠. 목동에 호재가 엄청나게 많아요. 물건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올라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어떤 걸 주느냐? 사람들이 아까 안전자산 선호 중에 확실한 것들, 그 중에서 떨어져 있는 거 말고 큰 단지로 전체적인 계획 설계가 되어 있는 것들 좋아해요. 최근에 제가 뭐 질문해서 올렸었는데 하등 관계는 없으나 이번에 거마암 쪽 넘어서 이제 공급되는 그 도시개발 지역들 뭐 이런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재건축 중에서 도시개발 재건축이 있어요. 일반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개발 쪽을 이제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건데 도시개발 사업이 특징적인 건 뭐냐면 전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재건축 조합원 이거 넘기는 거에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양도세 혜택도 있든가 뭐 그러고 하여튼 혜택이 많아요. 도시개발. 왜냐하면 이걸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로 해서 진행된 물건들이 곧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게 요즘에 이병헌이 선전하잖아요. 도시가 리조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푸르지오가 이제 그 대우건설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그 도시개발 DK 도시개발이 직접 하는 거고 4,000세대인데 정확하게 입지가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니에요. 그 아라뱃길 위쪽에서 조금 그 공백이 있어서 아라뱃길과 좀 가까우면 훨씬 더 좋은데 물론 그쪽이 아무것도 큰 적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로 개발되긴 좋고요. 4,000세대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면 해볼 만한 게임이죠. 이제 그런 설계들이 좋아진다는 거죠. 지금 광교의 엘리웨이 같은 것들이 HMG에서 해놓고 엘리웨이 상가 만들어서 엄청나게 뜬 것처럼 지금 불황이 없잖아요. 엘리웨이에서는. 임대 구성을 임대로 다 맞춰서 구성 엄청나게 잘 해놔서 지금 그런 게 뜨는 거죠. 왜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이제 동네 상권들이 좋아지면서 동네 맛집도 많으니 찾아다니고 이런 귀찮은 것보다 안에서 내실 있게 소비하는 것들 좋아한다면 슬세권이라고 하는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그 안에서 넘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하고 여긴 비싸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좀 더 장기적으로 접근하셔라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공급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투자들 좀 이따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청라를 꼽아요. 청라가 이제 물이 들어왔어요. 이제 청라가 송도보다 훨씬 더 좋아질 물이 이제 시작됐다. 코로나 금사재기죠. 바를 지금 산다는 거죠. 이게 둘 다 특징이 뭐예요? 불황할 때 큰 안전자산들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도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 안전자산이 더 좋아지는 재건축으로 도시계획적이거나 또 이렇게 좀 큰 단위로 생활 편의성을 다 갖추려고 하는 컴팩트 도시죠. 사실상. 지방에서는 이걸 컴팩트 시티라고 해요. 이 목동 정도면 컴팩트 시티 능가하죠. 거의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학군이 꼭 반영돼야 되죠. 이제. 학원이 반영돼야 되죠. 왜?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온라인을 가지면 이제는 학교보다는 학원이 온라인 시대에 훨씬 더 최적화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몰려있는 곳. 그런 것들이 커지죠. 동탄도 그래서 동탄 아비뉴가 크게 터졌을 때 그걸 설계했던 데가 그 광고회사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했었는데 로빈슨 컴퍼니라는 광고회사에서 카림 라시드를 데려다가 동탄에 그 카림 라시드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다 제일 먼저 갖고 온 게 청담 어학원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청담동에서 받을 수 있는 어학 수업을 동시에 온라인에 동시간대로 볼 수 있게끔 해준 거. 그래서 완판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최적화되어 있는 거. 왜? 돈 많아요. 유동성도 많아요. 쓰려면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어디? 테크노밸리나 이런 데가 다 양성화되어 있는 지역들인데 그런 데서 특히 이 근처에 뭐가 있어요? 마곡 있죠. 마곡도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목동이 더 커지면 마곡 사람들 다 목동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커지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서 비대면이 늘어나고 좀 더 이런 상황이 갖춰진다면 더 좋은 곳을 찾아다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갭이 확실히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작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서울에 있으면 한 동짜리도 좋아하거든요. 이제 애매해진 거죠. 한 동짜리가 전체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애매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 나면 예배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층간소음법이 이번에 올려드린 거 보셨죠? 층간소음법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부터 올라가는 것은 층간소음 규제가 강화돼서 이제 그게 적용된 집들이 나오면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굉장히 세서 임대차만큼이나 서울시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칼부림까지 나는 사건. 하여튼 뭐 어떤 건데 문제 사람이 죽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층간소음 문제에 아파트가 적용되기 시작하죠. 우리 포항 지진 때문에 내진 설계가 강화된 것처럼 층간소음이 강화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주차장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넓어지면서 그러면 사업성이 줄어드는데 사업성이 줄어들면 가격을 높이면 되죠. 가격을 높이려면 확실히 좋아야 돼요.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집이 된다는 거죠. 개업하시려면 그런 데서 하세요. 그런 데서 고급 고객들 데리고 고급 영업을 하셔야 돼요. 고급 영업을. 비대면. 그죠? 비대면 고급 영업을. 드레스 입고 하세요. 뭐 이렇게 잠자다 일어나서 막 이렇게 보지 마시고 딱 갇혀있고 조명 딱 켜지면서 쇼처럼 그렇게 하세요. 화려하게. 자, 그거가 뭐냐? 소비자 동향 지수가 있습니다. 거기 중에 주택가격 경쟁 아까 봤었죠? 거기 보시면 잘 보세요. 물가 수준, 주택 전망, 임금 수준 전망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코로나 전까지 크게 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주택가격 전망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얘가 요 밑으로 떨어지면 불황이죠. 소비자 심리지수가. 그런데 지금 이만큼 떨어졌다 이만큼 올라왔어요. 정말 불황이라면 이만큼 더 떨어져야 되겠죠. 기울기가 완만하게 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올라왔다가 회복되는 게 V자 반등을 겪는다면 이 선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요런 형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요런 형태가 올라온다면 그때 클 수 있는 것들은 안전자산 쪽으로 넘어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쪽이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많다. 그 시점이 1, 2년 안쪽이라면 그때 또 우리가 국토기본계획법이 올해부터 새로 들어가고 2, 4년 뒤에 수도권 주변 지역 가장 좋은 데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게임이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는 거다. 주가처럼 하루에 등락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을 본다면 장기적인 패턴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코로나 경제 이후에 패러다임 전환, 이게 이제 레오 달리오라는 주식 투자, 우리가 그 빅쇼트 영화에 보시면 거기에 크리스천 베일이 했던 그 공매도의 신, 그분이 만든 브리지워터의 회장이죠. 레오 달리오라는 사람이 이번에 이 사태를 보고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건 경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다. 그런데 재정 지출을 위한 막대한 돈은 국채 등으로 조달할 것이고 중앙은행은 전시 상황처럼 금리를 낮추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정부 부채 등을 사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트럼프가 돈 부었어요. 아니, 연준에서 돈이 터졌어요. 이 얘기가 나오고 이게 아까 우리가 한국은행 했던 얘기가 똑같죠. 이거 나오고 한국은행이 또 돈 풀었고 그런 거죠. 이 레오 달리오라는 사람이 지금 가장 현존하는 추앙받는 투자의 이제 뭐 워렌 버핏과 상관없이 투자의 신인데 이 헤지 펀드니까 얼마나 기술적 분석을 잘하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그걸로 천문학적인 뭐 천 몇 포인트 이상의 그 1000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서 그 돈으로 세운 게 브리지워터라는 회사인데 이번에 자기 책 원칙이라는 프린시플의 원칙이라는 책을 쓰고 자기 기술을 쓰고 이번에 뭐 3권짜리 책 나온 거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린 거 보셨을 거예요. 그 책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보기로 했어요. 장기 침체 동안 천천히 보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뭐예요? 이 얘기가 아까 MMT 이론과 비슷하죠. 돈을 퍼볼 수밖에 없는 거고 한다. 그랬더니 바로 파월 의장이 돈을 풀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20일 현지 어쩌게 코로나 발 사태에서 대응하고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다라고 나오죠. 연준이 12일 총 7천억 한도에서 국내외 뭐 저당 증권들을 사들이는 양적 완화를 공식화했는데 사실상 한도 없애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연준의 돈 찍어내기가 시작됐다라고 하죠. 결국은 이 헤지펀드 회장이 예측했던 것처럼 방법이 정해져 있던 거죠.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뭐 쓸 수가 없죠. 그냥 돈 다 풀어. 있는 거 다 풀어. 돈 다 찍어내. 왜? 뒤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과도하게 대응해도 괜찮다. 이런 사정에서는 좀 더 과도하게 대응해도 괜찮다. 그래서 과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대안이 없으니까. 누가 뭐, 야,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죠. 이번에 기본소득 준다고 했더니 부천시장이 안 된다 그랬더니 뭐, 그럼 너 빼고 줄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하죠. 대안이 없잖아요. 그 부천 때문에 못해.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발언인 거죠.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떠들어도 이것밖에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단 중에서는 이게 마지막 수단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금리 낮추는 거 마이너스 가면 뭘 할 수 있어요? 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예산 다 풀었는데 뭐가 있어요? 지금 안 풀면 그럼 갖고 있으면 되냐?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일단 쏟아 부은 다음에 수습하자라는 취지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의 변수인 총선을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가 4월 15일 날 총선이 있네? 총선을 보는 거예요. 왜? 총선이 과거에는 막대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총선에서 그 강의할 때 항상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욕도 많이 먹는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잡고 그 정책으로 우리가 지금 규제를 이렇게 받고 있고 누가 수장이 되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어떤 논문을 썼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김소연 사회수석이 올라갔을 때 김소연 사회수석 책을 읽어야 되고 홍장표 경제수석이 올라갔을 때 그 사람 책을 읽어야 되고 김현철 수석이 올라갔을 때 김현철 책을 읽어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를 봐야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아는 거예요. 경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모든 건 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 기계가 하면 이럴 일이 있어요. 기계가 하면 그냥 알고리즘만 보면 되는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지? 그리고 그 사람을 대통령 인정해 줬으면 그 사람 사상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럼 걔가 일을 하게 냅둬야지. 그 일을 이렇게 하겠대. 김현미 장관한테 일하러 냅뒀더니 갑자기 와갖고 임대차 등록제를 시켜버렸다가 자주택이 많아지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총선 못 나가고 계속 장관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총선 끝나고 한 가을쯤 되면 장관 바뀔 것 같고요. 그러면 김현미 장관은 아껴야죠. 그분 훌륭하신 분이라 아껴야 되는데 언제 쓸까? 이제 그때 또 옮겨야 되니까 아마 다른 방식을 또 쓰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보는 거죠. 과연 이 상황에서 총선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에게. 그래서 총선을 가지고 감성어 검색을 했더니 뭐가 나와요? 승리하다, 논란, 압승 나와요. 희망 나오죠. 자, 이런 거 어떻게 보느냐면 총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승리하다, 압승이 나왔다는 얘기는 누가 압승한다는 얘기일까를 보고, 이거는 뭐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감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왜? 예전에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측한 우리나라 꼬마애가 있잖아요. 중학교 애가 예측을 해서 기고를 올렸어서 너는 어떻게 했니 했더니 구글 트렌드 검색을 했더니 선거 한 6개월 전부터 트럼프의 이름들이 올라서 막 얘기가 나왔길래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자기는 된다고 했다고 세바시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트렌드 검색이 갑자기 막 뜨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트렌드를 해보는 거죠. 이 트렌드 사이트는 썸 트렌드라고 해서 트렌드 사이트가 있어서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트렌드도 하는데 좀 약하고 썸 트렌드는 회원 가입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다, 압승, 희망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느 한 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총선에서 판이 확실히 기울 거다라는 의견은 갖고 있다는 거죠. 누가 되든 간에 판은 기울 수 있다. 애매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전체 판세가. 그러면 우리는 집권 여당이 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전제에서 본다면 돈이 뭐 다 쏟아붓고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자, 이 정권이 돈을 다 쏟아부었어. 책임 어떻게 해줘요? 다시 돈 걷어들여야 되죠.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벌린 일이니까 주워 담아야 돼. 언제까지? 내년까지. 내년에 뭐 있어서요? 대선 가야 되니까. 대선 1년 안에 주워 담아야 돼요. 그래야 당은 그대로라도 대통령도 같이 가야 일이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대 최고로 비리 없는 대통령, 90% 넘는 대통령 하나 살려놨잖아요. 구속 안 당할 것 같은 대통령 하나 살려놨잖아요. 이거 가져가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숙제가. 그러니까 압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치적들을 유지하려면 지금 코로나 때문이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못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대응이 잘했다는 취지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걷어들일 작업들을 하는데 기회가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V자 반등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과연 부동산을 건들까 안 건들까 이거죠. 근데 우리 이번에 부동산 빠졌다 그랬죠. 백조에 부동산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부동산 갖고 경기 부양하지 않겠다. 토목 갖고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어떠냐. 문재인, 그냥 검색하면 안 돼. 문재인 동명이인들이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 검색어를 뭐 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한 번만 하시면 안 되고 여러 번 검색해서 비슷한 검색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검색했더니 기가 막히죠. 결국은 이 판과 이 판에 기대 가치는 누구한테 있다? 대통령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으니까 대통령 하나만 믿고 가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과도하게 막 문바 얘기도 막 하는 이유는 어쨌든 현상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응원인데 안전도 나왔어요. 방역이 잘 되고 있다는 취지예요. 중대본이나 이런 데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있다는 게 나오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니까 미에 이상해지죠. 논란, 범죄, 비판 나오고 뭐 희망도 있고 의혹도 있는데 논란, 범죄, 의혹 나오고 뭐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척점에 있는 분들을 보는 거예요. 자, 황교안이라고 지어서 황교안으로. 빨개요. 근데 이것도 애매하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찍었어요. 빨개요. 변화가 하나 있죠. 미래통합당 찍으니까 바뀌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례에서 민주당이 비례당을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가는 이유가 여기서 걸려요. 여기서 안 걸리고 여기서 걸려요. 이분은 안 걸리는데 여기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에 비례 쪽을 밀어주면 이게 걸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업들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 어때요? 대통령은 더구나 당은 마음에 안 든대. 이런 게 많고요. 자유한국당은 마음에 안 드는데 미래통합당은 어감상 물론 이렇게 희망도 보이고 뭐 사랑도 보이고 하잖아요.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이거 뭐 하냐면 당 안에 이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코치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손혜원 의원 같은 것도 예전에 그렇게 했던 분들이고 지금 각 당마다 이렇게 미디어를 리서칭 해주면서 미디어 영업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출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노란색 입고 빨간색 잠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니까 걔네들이 자꾸 거기다 거는 거죠. 이제 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가지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어떤 거 할 때 검색을 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흘러가는 검색 분위기들이 달라지면 여론의 흐름을 좀 알 수 있게 돼. 이거 보시고 진짜 이제 뭐 지금 앞으로 남았으니까 선거 지운 다음에 얼마나 맞는지 한번 보시는 건 좋겠죠. 자,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또 준비를 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준비를 합니다. 흥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너무 침체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정의당 나왔어요. 예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정의당. 요즘에 어렵죠. 정의당. 음주운전 논란 있고 뭐 있고. 야, 그래도 당은 정의당 찍어야지. 예전에 그래서 정의당 많이 찍었는데 오늘 이번에 정의당 검색했더니 애매해졌어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정의당은 그쵸. 심상정 대표는 신불리로 많이 떴잖아요. 지난번에. 이번에 신상정 찍었더니 고민. 어려운 게 나와요. 왜? 당대표로서 지금 묘한 거 입장이.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묘하죠. 이 나오잖아요. 근데 심상정 후보를 치니까 막말, 범죄, 실타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산에 심 대표가 나올 건데 이번에 선거가 옛날만큼 쉽지는 않겠다라는 느낌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거예요. 정의당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진중권 씨가 오늘 나온 거죠. 정의당이 옛날 같지 않다. 그때 더 덤볐어야 그래도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살렸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민생당 기대되다가 나오네요. 꼼수 뭐 그렇죠. 뭐 이합산에 근데 기대되다가 또 있어요. 그리고 박지원 국회의원을 찍었더니 뭐 어렵고 나오는데 뭐 논리적이다 뭐 이런 개인적인 나오게. 근데 보니까 박지원 후보를 찍으니까 능구렁이가 나와요. 아유 이 능구렁이 왜 이렇게 나오냐. 기가 막히죠. 하지만 지지하다. 목포에서는 당선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터넷이 발달된 빅데이터 시대니까 가능한 우리가 일반 시민들 왜 지금 청소년들이 이걸 해요. 지금 고3들이 이제 투표하잖아 이번에. 걔네들은 이거에 밝아요.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생각들이 우리하고 완전 딴판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국민의당 찍었어요. 희망 좋다 희한하죠. 정의당하고 보세요. 갑자기 나와서 막 뭐 무슨 당 하다 국민의당을 했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안철수 찍었더니 지지하다 나왔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찍었더니 안전 희망 나왔어요. 땀복, 방역 나왔죠. 자, 이래서 여기와 여기가 비례대표 승부에서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대표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지역구에 사람 안 내겠다 하죠. 당만 갖고 승부 보겠다. 왜? 지역구 내올 수 없잖아요. 지금 와서. 근데 당은 괜찮거든요. 당은 누구 따라가니까? 당대표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게 옆에서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러니까 전략회의해서 우리는 이쪽을 포기하고 이쪽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론조사에서는 훨씬 더 나올 수 있지만 그 여론조사 전화하잖아요. 하고 이거 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검색어. 실제 우리가 제일 많이 접속하는 핸드폰, 모바일, PC, 인스타 다 통틀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들에 대한 흐름들이 이렇다는 거죠. 더 나가야 재밌죠. 그래서 더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낙연 후보 봤어요. 이낙연 후보라고 해서 통일하게 후보를 넣어봤어요. 이낙연 후보는 어떻게 돼요? 우려되다, 원하다, 특혜잖아요. 그 우려되다 부분들은 이제 거기 자기 그 아들하고 뭐 나왔던 뭐 이렇게 뭐 유튜브에 나와서 뭐 코로나 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과 또는 처음에는 비례정당 안 좋다 했는데 지금 어쩔 수 없게 됐다 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원하다가 있죠. 역시 좀 희망이 있어 보이죠. 김현아 국회의원이 있어요. 김현아 후보로 찍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일산은 그래요. 근데 김현아로 치면 어떻게 돼요? 응원 감동 막. 김현아는 중복 이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아직까지는 일산에서 존재감이 없는 거죠. 일산에 김현미 장관 대타로 가서 그 사람을 깨로 나와서 했지만 김연아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에 있을 때부터 물론 도시계획 전문가고 뭐 다 하지만 확실하게 어떤 뭘 못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다고 까기는 했으나 실제 일산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줬다라고 보기 조금 어렵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김연아 국회의원이 똑같이 고민정 그 후보가 하는 것처럼
그 광역 그 교통 나가는 데서 기사들한테 인사하고 있다고 하고 밑에 댓글도 막 달고 하는데, 하지만 그거보다 일산이 처해 있는 상황, 앞서서 창릉 신도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겼던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 뭐라고 해요? 거기서부터 출퇴근하는 길에 밑에다가 지하 만들고 위에다 뭐 만들고 하겠다 해서 뭐 강변북로를 입체화시키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게 설계를 넣으면 예산 바꿔야 되는, 지금 재정도 안 되는데 그게 먹히겠어요? 요즘에 부동산 공약을 잘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이제 재정을 이렇게 썼는데 그 돈 어디서 갖고 올 거예요? 다 빈 공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죠. 자, 여기는 보세요. 고민정 후보, 우리 광진 을인가요? 거기에 지금 오세훈 대 고민정. 제가 오세훈을 찍었더니 잘생겼어 막 이게 나와요. 그랬더니 축구선수 오세훈이 있어갖고 오세훈 후보를 넣고 고민정 후보를 봤더니 응원 든든한 파란색 보이죠? 혐의 금품 뭐예요 이거? 자, 일 봐주시는 어머니 그 아플 때 일 봐주셨던 분한테 경비원들한테 뭐 줬다고 했던 게, 그게 선거법 위반을 걸렸던 거, 그게 지금 떠있죠. 늘상 작년에도 좋고 재작년에 줬는데 지금 줬는데 그 선거법 기간에 걸렸다 해서 설날에 뭐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준 게 들어갔느냐, 이것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거 불법 선거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걸렸는데, 둘이 붙어야죠. 박빙이에요 지금 거의. 약간 우세하다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응원 든든, 웃음 막 나오고, 열정 막 나오고. 여기는 이제 나경원 의원부터 동작 을이죠. 팽팽하죠. 새로운 초기 판사 많이 했던 분하고 4선짜리 붙었어요. 여기 뭐나요? 화이팅! 지지하다 응원 나오죠. 여기 뭐나? 대단하다! 아직 밀리진 않았어. 야, 대단하다. 강세 나오는데 논란, 불법 갈등 나오죠. 여기도 박빙이죠. 자, 이번에는 김두관 후보. 김포에서 경남 양산 을로 갔죠. 근데 거기에 홍준표가 나와야 되는데 안 가고 이번 대구 수성으로 갔죠. 원래 딴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봤더니 어려운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 뭐 나오고,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홍준표 후보도 홍준표 후보와 홍준표 개인으로 찍어봤어요. 홍준표 개인은 비난하다 막 이렇게 썼는데, 홍준표 후보로 찍으니까 지지하다가 나와요. 홍준표 개인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정치인으로서의 지지는 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해보면 검색이 나옵니다. 코로나 앞에 팬데믹 검색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약간의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사이트들을 빅데이터 시대니까 검색을 해보면 이런 판도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총선이 어떻다 제가 얘기하기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실제 우리가 했던 네티즌들이라든가 인스타, 뭐 블로그 이런 쪽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이 키보드, 마우스 이 안에 있던 내용들은 이런 식을 보여주겠다는 걸 보면 앞으로 총선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신의 한 수가 더 있죠. 토지보상금 풀린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엎친 데 덮친 게 아니라 쏟아 부은 것 중에 보상금도 또 풀립니다. 가장 많이 45조 원 규모인데 그 중에서 10%가 한꺼번에 시중에 풀리게 되죠. 가을에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동산이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보기엔 100% 부동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뀌었죠. 이게 중요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써야 돼요. 어디다 주고 맡기고 못하고, 양도 못한다는 얘기 뭐예요? 돈 받아서 아들 주고 딸 주고 못하고, 또 어디다 맡겨서 관리 못하고, 땅 사라는 얘기, 옆 땅. 그죠? 그래야 취득세 감면되고 하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 땅이 어디예요? 수도권에 다 있어, 수도권에. 수도권에 다 있다는 거죠.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경기권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이 살려면 다 그 동네 땅인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팽팽해지면 그 돈이 유입될 수 있는 데가 크게 많지 않다. 지금 이 예산은, 이거는 뭐 정부 예산이 아니라 이거 땅 팔았으니까 이제 했으니까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줄 돈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있다고 없다고 못 주는 예산이 아니에요. 이미 다 대토보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것들이게. 안 그러면 수용을 막아야 되는데 이렇다고 3기 신도를 안 하겠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연도별로 보상금 추이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죠. 역대 최대 규모죠. 이때도 했고. 근데 이때 가격들이 다 올랐던 때잖아요. 그래서 신의 한 수가 기다리고 있다. V자 반등을 이끌어내갈, 그리고 부동산을 지지해 줄 만한,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수많이 풀린 돈과 MMT로 찍어낼 돈과, 그리고 거기에 또 숨겨있는 돈 외에 앞으로 땅에서 나올 돈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올해 뭐라 그래요? 부동산이 땅이 되게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신의 두 수가 있죠. 뭐예요? 도쿄올림픽 연기됐어요. 발표 났죠.
이걸로 인해서 뭐 광고나 이런 시장들 후폭풍이 격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자체들이 과거에 여기 보세요. 2020년도 도쿄올림픽을 했는데 우리나라 그 전에 올림픽 있을 때 지리적 특성에 시차도 없는 한국이 도쿄올림픽 전지훈련장소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 초에 코로나 오기 전에 제주도에 있는 호텔들의 예약들이 거의 다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괜찮아. 청정한데 지금 왜냐면 호텔이 좀 망가져서 고객 한 분이 거기서 돈을 못 받고 있는 고객이 있었는데 단체가 잘 굴러가서 돈을 줄 수 있다고 막 뭐 하고 있더라고요. 오, 잘 됐네 봤더니 이 얘기였어요. 근데 뻥크 났어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이 뭐예요? 못 받은 돈도 대손 처리하자고 다시 왔어요. 보시면 32년 전에 88 올림픽 할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 들어오고 일본 가서 전지훈련하고 1시간이면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으니 거의 경기에 맞춰서 입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25 때도 일본이 우리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더니 이 짓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짓을 하겠네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연기됐죠. 근데 연기된 게 정말 신의 두수라고 제가 하는 건 올해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우리 더 크게 피해보죠. 올해 넘기고 내년에 하면 우리는 완벽해지고 그리고 돈을 풀 수 있을 때 해외가 우리를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좋아지죠. 이거 더 땡겨서 하자고 그래요. 여름 일찍 하자고. 일본은 지금 난리 났죠.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들어올 수 있고 제주도 들어올 수 있고요. 우리는 방역이 깨끗하잖아요. 이제 1년 안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러면 지금도 미국에서 1,700만 원 내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 난리 났죠. 그러면 이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는 거 물론 돈을 막 쓰진 않지만 지자체별로 유치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 있죠. 이게 내년에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반등의 마지노선이죠. 올림픽이 내년에 연기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수혜죠. 그리고 내년에 이 올림픽이 끝나면 대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무조건 연기시켜야 되는 그런 일이었던 건데 잘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고, 그죠? 우리가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좀 있으면 일본이 확진자가 늘어나면 진단키트 달라고 흠벌릴 텐데. 자, 이런 게 신의 한 수, 신의 두 수로 온다는 거죠. 사람만 있으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마감됐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부제목이 그거였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올 투자 환경 변화, 글로벌 리세션 쓰나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냐? 그냥 살아있으면 돼요. 어디서 나오는 거 알죠? 이태원 클라스의 그 마지막 회 장면에 소년주가 우리 그 주인공한테 저승길 앞에서 살아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얘기가 끝나는 이태원 클라스 만화 장면을 주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보고 살아나오라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겁니다. 지금 경기는 축구는 문제가 아니에요. 흘러가게 버티고 그리고 버티고 있으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정책적인 거 지금 우리 국토 종합기본계획 올해부터 가야 되는데 손도 못 댔어요. 그리고 사실 올해 이거를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과외도 받았어요. 이거 정말 잘하시는 분한테. 유명하신 강공석 교수한테 직접 사사를 뭐 내가 받았다기보다 여러 명과 같이 공부를 했죠. 그분이 토지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고 이번에 책을 썼어요. 근데 5월 달에 나와요. 어제부터 책 나온다고 막 떠들어서 봤더니 5월 달 입고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떠들어요? 책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전적인 거 많이 하고 개발사업과 모든 전 과정을 다 알고 있어서 국토종합기본계획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들 같이 궁금해서 같이 가서 봤는데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애매해서 그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재정을 너무 많이 써서 재정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멈추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했더니 이분 한 얘기가 저한테는 토지 문의가 많이 오던데요. 그래서 올해는 토지시장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올해는 토지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토지로 이제 돈을 벌을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토지를 따로 배우고 있어요. 직접 수강해서 배우고 있어요. 제 돈 내고. 예타면제 사업, 재정사업이잖아요. 이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점검만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믿고 갈 사업이 이제 아니다. 재정을 딴 데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예타면제 작년에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쓸 사업과 조금 미뤄질 사업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고 그거는 국토종합기본계획에 입각해서 봐야 된다. 지역적으로는 청라 금융타운 들어오잖아요. 청라 쪽 꼭 지켜보세요. 청라가 이제 물이 들어왔습니다. 청라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계양신도시 꼭 보십시오. 박천부터 시작해서 계양신도시 밑에 있는 대장지구까지 해서 믿을만한다. 이 둘 다 뭐예요? 일자리가 있는 곳이죠. 일자리가 있는 곳. 마곡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남권은 특히나 더 그렇죠. 요런 지역들은 이제 코로나 때는 더 눈여겨보셔야 돼요.
재정도 재정이지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리고 일자리가 계속 있는 곳이라 고용이 지금 어려운 지역에서 창출될 일자리가 있는 곳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투자는 훨씬 더 유리하다. 저는 올해 꼭 청라를 찍으니까 청라에 경매든 금매든 뭐든 나올 수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게 아파트만 꼭 아닙니다. 청라 경제가 활성화되면 인천 타워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 1년 좀 지나면 분양됐던 물건도 다 들어오고 해서 국제도시에서 송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그게 목동까지 길이 뚫리기 때문에 목동에 또 이 마곡이나 목동 이런 지역과 연결된다면 굉장히 커질 만한 데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점검하셔야 되고요. 기법에서는 말씀드렸죠. 지금은 금매 타임이에요. 그리고 경고금에 나올 거고요. NPL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NPL은 약간 선수들 손이 타기 때문에 혼자 하시면 안 되고 꼭 AMC를 만들거나 만들어 있는 AMC과 협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NPL도 경공매 기반입니다. 어차피 낙찰가로 가기 때문에. 또 NPL이 유행한다는 얘기는 이자 따먹기 문제이기 때문에 경매를 들어갈 물건과 들어가지 않을 물건에 대한 NPL 이자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실 때가 됐고 배워 놓으신 분들은 써먹을 때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도 지금 NPL 막 요즘에 보시면 경공매 하신 분들이 NPL 한다고 막 책 쓰고 있고 막 이래요. 또 NPL 하시는 분들이 뭐 다른 건 다 책 쓰고 있고. 다 돌려막기잖아요. 돌려막기. 그런데 꼭 점검해 보실 거 있어요. 수익이 났는지 보셔야 돼요. 그게 여기도 나오지만 스킨 인 더 게임.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쓴 최근의 책 스킨 인 더 게임 어떤 거냐. 거북이를 잡아온 놈이 거북이를 먼저 먹어라. 이해하시겠어요? 네가 투자를 했으면 네가 먼저 성공을 해야 권할 수 있는 거지. 너는 권하기만 하고 빠지면 그게 투자냐 이런 거죠. 스킨 인 더 게임. 자기 피부를 직접 걸고 네 몸을 걸고 네 팔을 걸고 내 손모가지 걸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탈레브가 이런 얘기 쓰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강의를 할 거면 네가 정확히 알면 해라. 어디서 들은 걸로 하지 말고 이런 거야. 또 어떤 투자를 한다면 네가 그거를 직접 해보고 네가 수익을 난 다음에 권해라. 너는 빠지고 남을 넣지 말고. 이제는 그런 투자는 안 된다. 간접 투자. 라임 사태 보는 거 알잖아요. 1억을 불면 얼마 될 줄 알았어. 1억을 넣었는데 지금 90% 왔다가 막 울먹 겨자 먹기로 막 죽으려고 그래. 근데 그걸 팔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 라임이 무슨 투자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간접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전혀. 돈 맡기면 돈 나온다니까 투자한 건데 지금 와서 안 나온다. 물론 잘못됐죠. 당연히 횡령을 했으니까. 근데 투자를 모르고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모르고 하시는데 그걸 안내해 준 사람도 몰라요. 이 구조를. 분양을 하면서 분양도 몰라. 집을 지으면서 집을 지어본 적도 없어. 그러면서 집 짓는 거 강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인 거야.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꼭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나 실패를 해도 좋아요. 성공을 해도 좋고 한 경험과 최근의 경험과 또 하고 있거나 또 할 예정이거나 이럴 때 봐야 된다는 거죠. 소규모 개발, 토지, 상업지 분양들 이제 좋을 시절이 왔죠. 상업지 분양은 근린시설에 대한 근린시설을 올리는데 중공업 지역에 대한 것들이 풀렸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고 소규모 개발은 이제 시즌들이 들어왔죠. 금리가 싸지기 때문에 개발 자금 땡겨오기가 좋고요. 그리고 실제 작은 협소 토지들을 올릴 수 있는 협정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고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제 더 키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이제는 개발 사업을 좀 아셔야 돼요. 투자를 하시려면. 개발의 시작과 끝을 아셔야 돼요. 일반 큰 개발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 개발 사업의 핵심은 개발 자금을 끌어오는 거예요. 시행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사는 시공사가 짓고 분양은 분양하는 사람이 잘해요. 근데 이 메이드 시키려면 돈을 끌어와야 돼요. 돈을 끌어오려면 이 돈이 되는 땅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토지 시장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중개사라면 기본적으로 돈은 끌어올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잔금 막히면 어떡할 거예요. 남의 돈 끌어서 메꿔놓고 이자를 받더라도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자금을 다룰 줄 아셔야 돼요. 트렌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언택트죠. 재택. 컨텐츠 소비한다는 거예요. 컨텐츠 소비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을 만들어 찍으면 다 돈이 되는. 왜? 너무나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자기가 요리하는 것만 해도 돈이 되는.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고요. 제한적 공유. 이제 공유가 아니라 제한적 공유예요. 누구? 필요한 사람끼리만, 우리끼리만 보는 거예요. 남이 들어오면 감염돼서 안 돼요. 그래서 딱 10명만 이렇게 대학원 수업식. 얼마나 좋아요. 다른 분들은 안 받아요. 뭐 이러죠. 제한적 공유. 퍼스널리티. 개인의 가치가 더 좋아지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발언들, 그 사람의 피셜이 되게 중요한 그런 쪽으로 온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생활은 못해야 돼. 청정하고 청결은 다 마스크, 돈 대신 쓰죠.
비트코인보다 요즘 마스크가 있어요. 저는 마스크를 항상 10개씩 갖고 다녀요. 술 먹다가 택시비 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일상화 된다는 거죠. 이제 뭐 맑은 날에도 마스크 쓰고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 메타세콰이어 길을 걸어갔더니 저만 마스크 안 쓰고 다 마스크 끼고 있더라고요. 3명밖에 없는데 그 좋은 공기를 마스크 쓰고 필터로 걸러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싶었어요. 주의할 건 뭐예요? 신용 점수. 바젤 3가 이제 뭐 바젤 3라고 아시죠?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신용 그 국가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신용도 신용 점수제로 바뀌잖아요. 올 하반기부터. 이게 되게 세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묻혔어요. 코로나 때문에. 신용이 점수제로 바뀌면 여러분의 신용들은 등급이 아니라 2점, 3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뭐하고 맞물려서 DSR하고 맞물려서 자기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디테일해지니까. 나는 1등급인데 2등급인데 차이가 1등급이 100점에서 90점까지면 나는 89점인 거야. 그러면 야 1점 모자라서 1등급이 뭔데서 대출을 못 받아 이건데 그러면 디테일하게 92점으로 딱 해서 신용도를 조절한다 그러면 그게 좋으냐?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디테일해지면 디테일해질수록 뭘 소득이나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걷기도 편해져요. 투명화되면 뭐가 높아져요? 세금이 높아져요. 신용점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토스라든가 카카오톡에서 신용점수 보잖아요. 올리려면 뭐 해라 보면 뭐 보내면 공과금 잘 냈어요. 뭐 면체 없어요. 막 보내면 점수가 막 올라가고 하는데 이제는 신용점수관리제로 바뀌기 때문에 요거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고정수입 무조건 있어요. 단 10만 원이라도. 왜? 수입이 없으면 대출 심사 자체가 안 되죠. 심사 자체가. 신용이 1등급인데 수입이 없어요. 신용이 5등급인데 수입이 100만 원 있어요. 그 사람한테 돈이 나가죠. 왜? 벌이가 없다는 얘기는 갚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10만 원이라 있다면 그 10만 원에 10배를 갚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신용도를 높이는 게 신용의 팽창을 높여주는 거죠. 하지만 수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 가지고 수입이 없으면 집 가진 거지인데 전세 살면서 3천만 원 벌면 고소득자죠. 대출이 1억까지 나와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30대가 작년에 많이 샀던 것들은 뭐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게임 회사라든가 또 5천만 원 이상의 직장인들이 대출이 카카오로 1억 5천씩 나왔어요. 카카오로 받고 카카오 싸잖아요. 3%대 1억 5천씩 받으면 얼마나 싸요. 그거 신용 받아서 하고 직장이 있으니까 담보 나오잖아요. 5분 만에 1억 5천 나오잖아요. 실제 5분 만에 그렇게 나오신 분 데리고 제가 투자를 시켜서 이번에 정리하고 있는데 잔금 내는데 그분이 돈을 그렇게 가져오더라고요. 기아자동차 다니는 신용이 오니까 카카오톡으로 1억씩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대박. 나도 해볼까? 신용이 안 됩니다. 아, 네. 대기업이 아니라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가짜뉴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 정말 조심하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제 잡아먹을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기원해서 보셔야 되고요.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게 이제 대안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코로나에 대한이 아니라 리세션에 대한이죠. 리세션, 디플레이션이 아니니까 디플레이션도 마찬가지지만 디프레스도 아니기 때문에 컨틴전시 플랜이 이 리세션에 나오는 것들은 급격한 신용 수축이 나왔을 때 비상대책을 넣는 거죠. 태스크포스 넣는 것처럼 TFT 넣는 것처럼. 그래서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말이 요즘에 돌아다니는데 이건 뭐냐면 비상시 내가 할 행동 요령들이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업한테는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기업 뭐 할 거냐? 자사주사요. 그건 컨틴전시 플랜이 아니에요. 이럴 때 이렇게 하셔야 되죠. 기아자동차처럼 주총에다가 뭐예요? 우리는 전기차 양산할 거예요. 뭐 양산할 거야? 이게 컨틴전시 플랜이죠. 왜? 이 위기는 장기 위기가 아니다. 급격한 침체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더 실제 투자하겠다. 이런 게 맞는 거죠. 물론 지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컨틴전시 플랜이 있어야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마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사회학자 뭐 지그문트 바우머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이 얘기가 이마트 유통 담당자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쓴 건데요.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방안을 평소에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바둥바둥한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기업을 투자하려면 컨틴전시 플랜을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컨틴전시 플랜이 있는지를 봐셔야 돼요. 이 플랜에서 수입을 어떻게 조달할지. 통화수합을 체결해야죠. 누구랑? 이모와 고모와. 그죠? 거기 있잖아요. 연준이 있잖아요. 연준이. 아들 이름이 연준이잖아요. 김연준. 연준아, 니네 엄마 어디니? 그래갖고 물어보는 거죠. 통화수합부 체결하자고 그래. 그게 뭔데요? 꺼주는 거야. 꺼주고 언제 갚아요? 경기 좋아지면 뭐 이런 거죠. 안 되면 어디 고모 보고 같이 투자합시다. 들어오는 거죠. 이게 연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평소에 고민했느냐 이거죠. 그러려면 내 주변에 누가 돈이 얼마나 있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있고 만약 위기가 되면 저 땅은 어떻게 되고 이게
필요에 있어야 되고 그게 3개월마다 점검이 돼야 되죠. 그래서 월세 받는 거 어떻게 조정해야 되고 집을 언제 팔아야 돼 막 이것들이 돼 있으면 이런 위기가 났을 때 조금 더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지킬 것과 버릴 것들, 유지할 것들에 대한 판단을 등급으로 나눠놨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자산. 이것은 누구에게 중요해요? 중개사로서 고객들 관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전화하세요. 이번에 뭐 있는데 지난번에 해주신 그거는 그냥 들고 가시는 거예요. 괜히 이거 파시면 안 돼요. 이렇게 차라리 그냥 대출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사신 거 안 좋다고 지금 어렵다고 파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말했던 그 시어머니 땅은 이럴 때 던져야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 말하는데 그런 게 우리 또 갖춰져 있는다니까 우리 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거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걸 또 문서를 써서 보내주고 동영상으로 찍어줘서 타세요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인터비즈에 보시면 특별판 배포판에 무료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동아 비즈니스 뭐 리포트라고 해서 DBR이라고 하는데 인터비즈라는 데에다가 이메일링 해놓으시면 좋은 그 기사들과 책들 소개가 와요. 무료로 오는 건데 거기에 이번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스페셜 리포트가 발행이 됐는데 꽤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5가지로서 대면 위주의 업무 재편성 계획에 삼고 최악의 상황 고려한 시나리오 살아라. 그리고 비상시 책임자 정해두고 매년 리허설, 협업, 재택근무 솔루션 없인 지속이 불가능하다. 위기 닥치자 공유경제 모드로 급속 전환한다. 무료 학습 플랫폼 제공하고 역량을 키운다. 패닉 빠진 리더, 불안에 떨지 마라. 파국적 비관론 거두고 멈춰서 생각해라.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죠. 모든 위기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기회다. 디지털 혁신, 공급망 최적화, 전략 강화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개업이라고 보셔서 적용할 수 있으시면 돼요. 중개업도 기업이에요. 사업이고 자기 사업에다가 이럴 때 사람이 안 와서 계약이 안 나와야 하지 마시고 그럴 때 나는 이것들을 적용해서 하나라도 계약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것들 또는 버틸 수 있는 게 있느냐 보셔야 된다는 거고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컨디션시 플랜을 가동해서 책 놓고 다시 읽고 보고 있고 제 물건들 정리하고 있고 기존에 안 했던 임차인들 전화해서 뭐 선물 보내주고 괜히 괜히 맞은 사람한테 보내서 잘 있었어? 늘 그리웠어? 이렇게 보내고 있고 물론 이제 채권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런 걸 해야 끝났을 때 온단 말이에요. 야 그래도 어려울 때 네가 생각나더라 이렇게 오는 거죠. 아유 그때 그거 너무 좋았어 이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안 떠나야 더 많은 부를 갖고 오는데 이것이 V자 반등 이후에 우리가 만날 사회라는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무료로 배포하니까. 안 되면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려도 되고요. 받은 게 있으니까. 저는 다 읽어봐요. 네. 단톡방에 올려드리면 다 보잖아요. 물론 다 안 볼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한 거죠. 랜드프로에 오니까 이런 거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랜드프로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믿다, 추천하다. 랜드프로 좋은 학원이죠. 그죠? 서정비 대표님 보고 계시죠? 공법 보니까, 야, 사랑한다. 고상철 교수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김인수 교수는 유명하고 좋은 결과를 내신 교수님이죠. 저는요, 안 나와요. 유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연안식당을 찍었더니 맛있다, 좋다 나왔어요.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대점입니다, 건대점. 건대점 요즘에 매출이 좀 올라오고 있고, 제가 있는 매장들은 컨디션시 플랜을 가동해서 매장을 봄 기운으로 꾸몄어요. 우리 문정점도 꾸몄는데 문정점에 오신 고객들이 그랬대요. 그 저 점장 대리가 코로나 때문에 꽃놀이를 못 갔는데 여기 와서 꽃을 본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코로나 전으로 회복이 됐어요. 기가 막히죠. 남들 망할 때. 예. 그래서 제가 점장 보고 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지? 그래서 맛있는 거 보내줬어요. 다른 점포도 그렇게 꾸미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했는 게 꽃이죠. 꽃놀이 때 봄인데 춘내 분사추잖아요. 봄인데 봄이 안 온 것 같은데 나가지 못하는 분들한테 한 끼 식사 대접할 때 봄을 주려면 문 열어놓고 먼지를 두리면 봄 기운 먼지를 두리면 안 되고 그냥 꽃을 조화라도 걸어놓으면 화사한 분위기 그런 게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른 점포 가셔서 어머 봤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건대점하고 문정점입니다. 꼭 많이 오셔주시고 이런 게 있고요. 또 메가랜드하고 에듀윌을 봤더니 메가랜드는 가능한데 좀 어렵나 봐요. 그리고 에듀윌은 합격 추천하다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에듀윌과 랜드프로 갔을 때 합격 추천하다 합격보다는 믿다가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시기는 믿어야 됩니다. 저를 믿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성공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19에 대한 감성을 마지막으로 봤더니 기부 안전이 떴다라는 거. 끝이 왔구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서도 기부라 안전을 생각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성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극복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금방 사그라들 거라고 보여지고 그로 인한 리세션이 걱정이지만 말씀대로 리세션이 갖고 있는 말 자체에 급한 후퇴이기 때문에 거기를 메꿀 수 있는 저력이 우리한테 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가야 되고요. 지금 이미 추세적으로도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인데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어쨌든 희망을 갖고 우리가 보자 이런 거고요. 부동산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어떻게 보면 매를 좀 일찍 맞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희망 끝에서 마지막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또 우리 기수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다.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다 왔다. 세계적으로 힘들지만 우리가 선두주자로 극복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더 외국에서 우리를 좋게 보는 게 우리가 더 빨리 살아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맞은 매 덜 아파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뛰쳐나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준비 잘 하셔서 코로나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변화들에서 좀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